2013년 12월 18일 서울의 한 상가 빌딩 앞을 지나고 있던 한 남성에게 갑자기 누군가 다가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길을 걷던 사람에게 난데없이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안 묻었는데요. 라고 당황하면서 대답을 하자 그 젊은 남자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서 도망치듯이 사라졌습니다. 맨발에 손에는 무언가를 감싸고 달아나던 그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그 상가 빌딩 건물에서 이삿짐용 플라스틱 상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여러분 그 계단과 계단 사이에 층계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상자가 발견이 되고요. 테이핑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테이프를 뜯어서 상자 속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다름 아닌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건물 계단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아주 많은 피가 흘러 있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상자 속 여성은 35세의 여성 조 씨였습니다.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얼굴과 목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에 상자 속에 넣어서 버리고 달아났던 이 사건의 가해자는 23세의 남성 박 씨였습니다. 경찰에 잡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지나가던 행인에게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냐고 물어보고 달아났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지난 2013년 12월 18일에 이 박 씨는요, 피해 여성 조 씨가 다니고 있던 직장인 그 직장 건물 주변에서 그녀를 몰래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몸 한구석에는 과도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녁 한 7시경쯤에 박 씨와 눈이 마주쳐요. 이 피해 여성은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서둘러 건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3층을 눌렀어요. 아마도 자기의 직장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몸을 숨기고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탄 순간 박 씨가 순식간에 3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조 씨의 머리와 얼굴과 목을 약 15차례 찌르고요.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조 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끔찍한 범행 후에도 박 씨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해놨던 이삿짐용 플라스틱 박스에 이 조 씨의 시신을 넣었고요. 다시 나가서 생수와 테이프를 사와서 현장에 돌아와서 피 묻은 박스를 닦고 자신의 손을 닦아내고 테이핑까지 꼼꼼하게 하고 가는 침착함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내 이 박스를 2층과 3층 사이에 층계참에 두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너무나 여유롭게 지나가는 행인에게 자신의 얼굴에 뭐 묻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이상한 행동까지 합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자신의 흔적이나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피가 묻은 게 궁금하다면 거울로 확인을 했을 텐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굳이 물어봤던 그런 행동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들고 직장 앞에서 조 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로 피하는 여성을 쫓아서 미친 듯이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마주치기 무섭게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박 씨는 주로 머리 부분, 목과 얼굴을 심하게 찔러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한 번에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원한이나 복수, 피해자에 대한 이 가해자의 감정적인 분노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2009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나게 됩니다. 평소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던 상담교사였던 여성 조 씨는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감사해요. 편지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아이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마음씨 착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이요, 가해자 박 씨예요. 당시 2009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 조 씨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담당 상담교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좋아해 본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텐데 보통의 선생님은 뭐 선생님 저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래 뭐 대학 가면 더 좋은 사람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농담으로 넘기거나 그럴 텐데 이 조 씨는요 이 위에 있는 박 씨에 대해서 정확히 너하고 나는 선생과 제자야 라고 선을 딱 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박 씨는 비정상적으로 스승 조 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조 씨에 대한 이 박 씨의 감정이요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걸 이 선생님이 이미 느꼈기 때문에 너하고 나는 선생과 제자라고 딱 선을 긋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상시에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친절하고 성품이 고왔던 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늘 친절했던 선생님, 하지만 누구에게나 평등했던 관심과 친절을 이 박 씨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여겼어요. 망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도를 지나쳤고요. 그걸 계속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 씨에게. 점차 멈출 수 없는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박 씨, 남성 박 씨가 여성 조 씨에게 보낸 메일이에요. 제목만 지금 캡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달아서 수십 통의 반복 이메일을 보내면서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답하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조 씨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호소했고요.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약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이 박 씨는요. 2010년 12월부터는 학교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제서야 이 선생님이 학교 측 관계자하고 함께 박 씨의 부모를 불러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박 씨가 교사인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집착을 했고 어떤 식의 메일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조 씨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선에서 그냥 잘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부모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부모에게 상당히 꾸중을 듣고 학교를 그만두게 된 박 씨는요, 점점 더 무섭게 변해갔습니다. 자기한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이거죠. 그는 복수를 하겠다면서 2011년 2월 무렵에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동료들한테 선생님하고 제가 사귀었어요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막 보내기 시작해요. 더 이상 조 씨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 씨에게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미쳐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았고 무시했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조 씨를 살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마음을 안 받아주고 무시했고 망신을 줬다 이거는 박 씨의 생각이에요. 박 씨의 망상. 그래서 결국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누구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없지만 자신의 머릿속에서 조 씨는 이미 죽어 마땅한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메일 제목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써있죠. 죽일 거야. 나의 사랑. 2011년 2월 8일 그해 박 씨는 19살이었고요. 다니던 대안학교는 그만둔 상태였죠. 조 씨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그는 결국 살인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요. 20cm가량의 긴 쇠막대기를 들고 가요. 조 씨의 집 앞에 잠복을 해 있다가 조 씨가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의 멱살을 움켜쥐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반항했겠죠. 그러자 이번에는 강간을 시도합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는 조 씨를 보고 박 씨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집 밖으로 그냥 나옵니다. 만약 범행이 계속 이어졌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강간 피해자가 될 뻔한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피해를 당한 조 씨의 가족들은 차마 미성년자였던 박 씨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애 호적에 빨간금 가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용서해주자. 이렇게 됐던 거죠. 이날의 살해 강간미수 사건은요. 피해자 가족의 용서로 법적인 처벌 대신에 일정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 박 씨를 유학을 보내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박 씨는 정신과에서 망상장애 외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했고요. 2012년 5월 미국의 모 대학의 간호학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대요. 머리가 되게 좋은 애예요. 하지만 미국에 가서도 그녀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복수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수백 통의 이메일로 협박을 했던 거죠. 처음에 이 가족들은 미국에 가면서 자신의 딸에게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망상장애 환자들은요.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집착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집착이 심해진다고 해요. 아마 박 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의 광적인 집착행위는 끝난 게 아니라 잠시 그냥 가로막혀 있었던 것뿐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요. 2013년 7월에 박 씨가 동창회를 나가는데요. 거기서 예상 밖의 말을 동창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고살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3년 동창회에서 동문들을 만났던 박 씨에게 동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이제 선생님 잊어라. 집착 좀 그만해. 선생님 곧 결혼해. 이 말은 동문이 박 씨의 집착을 잠재우려고 했었던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혼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 씨를 찾아야겠다. 찾아서 내가 어떻게든 결단을 내야겠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미친 사람처럼 조 씨를 찾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니던 학교까지 자퇴를 하고 한국으로 와요. 조 씨를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정말 이걸 찾기 위해서. 넌 내 여자야. 내가 졸업할 때까지만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감옥 가도 너를 언젠간 내 여자로 만들 거야. 마음만 먹으면 너를 찾아낼 수 있어. 나중에 네 계정 해킹할 거야. 토막내고 싶을 정도로 세상 유일하게 내가 혐오하는 사람. 그는 살인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400통이 넘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그녀를 찾기 위해서 그녀의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지인들에게까지 다 연락을 한 거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결혼식 하는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이거는 지인들에게 연락한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 이 위에 보시면 누나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공부해봤자 더 이상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누구누구가 어디서 결혼하는지 알려주세요. 나쁜 짓 안 할게요.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싸이월드에다가 쓴 거예요. 글쎄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 아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디에 다녔던 윤 XX라고 합니다. 쌤이 최근에 많이 힘드셨나 본지 페북이랑 이메일도 폐쇄시키고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수소문 끝에 이렇게나마 메시지 올립니다. 혹시 연락처 아시면 꼭 쪽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걸 쓰는 거야, 지인들한테. 정말 선생님을 찾고 싶다라는 이런 제자인 척 하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싸이월드에 있었던 글인데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긴장 놓치지 마. 네가 나의 무서움을 모르니? 네가 나를 만만하게 보니? 언젠가 그때처럼 반드시 죽일 거야. 이 맨 밑에 보시면 네가 내 얘기를 가져야 돼.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이 왜 그래?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돼? 네가 잃은 게 뭐야? 왜 내가 손찌검 받으며 살아야 돼? 맨 밑에 결혼 안 달란 미친년.
이런 식의 글을 계속 남긴 거예요. 정말 아주 무섭죠. 그리고 좀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땡땡쌤 어디에 있을까? 학교를 퇴사하고 행방이 묘연해 요 며칠째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서프라이즈 해줘야지. 자기 SNS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녀의 지인들에게까지 개인적으로 조 씨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가족한테까지 찾아가요. 지인들이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가족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려왔습니다. 제 과거의 죄를 용서를 빌려왔습니다. 라면서 이 조 씨 부모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이랑 같이 사진까지 찍어요. 부모님이랑. 근데 이게 그때는 되게 회개하는 척 했겠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조 씨가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을 알아내서 찾아서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의 어떤 과정이었던 거죠. 끈질기게 그녀를 찾던 박 씨는요. 지인과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자 구글 검색을 합니다. 구글 검색을 했고요. 2013년 12월에 결국 그녀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동안 조 씨의 행방을 물어봤던 지인에게 이 박 씨가 마지막 문자를 보내요. 조 씨의 그 지인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범행 이틀 전에 보낸 문자예요. 실제입니다. 신경 많이 쓰였을 텐데 그동안 참아준 거 고맙고 미안해요. 저번에 찾아뵐 거라고 했는데 진심이고요. 그리고 땡땡땡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꼭 알려주세요. 그런 과거가 있어도 정말 제 자신을 위한 게 어떤 건지 생각해보고 약속은 지킬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2013년 12월 16일 범행 이틀 전이에요. 그때 이렇게 썼어요. 조 땡땡 찾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나 차단할게요. 이렇게 옵니다. 조 씨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이에요. 아니, 메시지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범행하기 직전 날에 조 씨를 찾아가요. 위치를 알아냈으니까. 찾아가서 둘이 한번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조 씨에게 사귀자고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조 씨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해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싫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2013년 12월 18일 오후 2시 50분경에 박 씨가 다시 그녀의 직장으로 한 번 더 찾아가요. 범행 당일이었죠.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고 괴롭히는 박 씨에게 조 씨는 정말 강경하게 말합니다.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꾸 이러면 스토커로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까 2011년 2월 8일에 처음으로 그녀를 살해하려고 했을 때도요. 왜 그랬었냐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박 씨의 광기가 막 일으켜졌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소하겠다는 말에 완전히 또 이제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조 씨의 직장에서 나온 박 씨는요. 상점에 들러서 칼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커피숍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깐 자신의 시야에 들어왔다가 그녀가 사라진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후 6시 반경에 다시 그녀의 직장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결국에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둘이 마주한 시각이 6시 반에서 7시 15분 사이예요. 저녁 시간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조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지금 심부름 때문에 나온 거니까 3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게 라고 말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였어요. 근데 그녀를 보고서 미친 듯이 3층으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를 살해한 거죠. 칼을 찌르고 그녀를 짓밟으면서 그가 했던 말은요. 꼴 좋다. 이렇게 당하니까 기분 좋냐? 네가 날 만만하게 봐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박 씨는요. 자신의 마지막 살인 예고를 끝으로 소중한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조 씨는 한때 그를 사랑하는 제자로 진심으로 대해주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 박 씨에게 살해와 강간 위협을 받았던 그 상황에서도 제자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용서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던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놓아준 그 악마에 의해서 그녀의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살인 예고였어요. 절대 안 끝나. 언젠간 반드시 다시 찾을 거야.
너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사는 애야. 기필코 죽일 거야. 피해자 조 씨의 부모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고 나서도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박 씨의 부모는요, 단 한 번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 전송된 그들의 문자 메시지에는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교회에 1억의 헌금을 하겠다. 아이 아버지의 직장만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문자 하나 딱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이 목사가 공개한 편지 내용입니다. 이 중에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누구누구 선생님은 저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순교하신 분입니다. 조 선생님의 살해 사건에 대해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했던 게 선생님은 저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 순교하신 분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목사에게. 조 씨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어도 저렇게 태평하게 순교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아버지가요, 법정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 가해자 박 씨 부모님이 오고 있었는데요. 진짜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서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박 씨의 부모와 그들의 지인을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으로 법정에 오더라도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막상 법정에 오게 되면. 근데 그들은요, 계단을 올라오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박 씨의 가족들은요, 피해자의 가슴에 수없이 반복해서 대못을 박아댔습니다. 이러라고 그들을 용서했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읽기 좀 힘드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재판부에다가 이 가해자 박 씨가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대요.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위에 있는 걸 먼저 봐드릴게요.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남녀가 사귀다 보면 배신당할 수도 있고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쉽게 풀지 못하고 집착해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 자꾸 뭘 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다 보면 아직까지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두 사람은 사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편지가 상당히 나빠요. 정말 나빠요. 왜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재판장님 앞에서 지금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나중에 만약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음부에 떨어지면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가라앉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일 뿐일까요? 라고 써요. 이게 왜 되게 나쁜 거냐면 이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박 씨는요, 이 조 씨 부모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를 한번 용서해줬잖아요. 용서해줬던 것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나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서를 했던 걸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했던 걸 텐데 이제 와서 그걸 다시 역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자살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리면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편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죽으면 니네 편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조 씨의 시신을 담을 박스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전형적인 스토킹 살해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자폐질환이 있어서 심신미약입니다. 과거에 정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는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간호대학을 다녔고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지능적으로 조 씨의 지인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용서를 구하는 척을 하는 등 지능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박 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4년 박 씨에게는 1심에서 받은 징역 35년이 확정되면서 최종 유기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요, 위치 추적 장치 20년 부착도 명령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처음에 살인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고 처벌했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현행법상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처벌은요, 범칙금 10만 원 이하, 그게 전부라고 해요. 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분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싹을 그대로 두고 나중에 비극이 터지고 난 이후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리고 전혀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법이죠. 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생명의 위협을 주는 스토킹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제2의 여성 조 씨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모든 살인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2월 18일에 발생한 여교사 스토킹 살인사건이었습니다.